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생존 전략 백이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스아고라 대표 조경일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은 제가 주로 강의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조경일 씨를 모시고 함께 여러 가지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또는 북한 문제 또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종합적으로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강의를 벌써 여러 번 해가지고 우리 청자들이 다 저를 좀 아실 건데요. 우리 조경일 님이 여기에 나오신 거는 아마 처음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자기를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사실은 처음은 아니고 지난 대선 끝나고 3월에 뭐 그 대선 투표 관련해서 두 번인가 한번 방송에 나왔다가 이제 오랜만에 뵙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청자분들께서 아마 잘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인사드리면 저는 현재 피스아고라 대표로 맡고 있는 조경일이고요. 저의 자전적 에세이를 쓴 아오지까지라는 제목의 책을 쓴 이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스 아고라는 조금 생소한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피스 아고라 우리말로 하면은 평화 공론장인데요.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그겁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살아간 지가 이제 18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분단으로 인해서 경직된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경직된 사회에 작은 균열을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의 담론으로 머물러 있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 말고 정말 우리가 청년들이 사실은 당사자거든요.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온다면은 그 당사자들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지금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당사자 입장에서 가능성과 정책 실현성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해보는 장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장이 현재 지금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아고라라는 네. 그리스 시대의 공론장은 이제 직접 모여서 광장에 그렇죠. 모여서 했는데요. 네. 온라인 플랫폼이라면은 뭐 좀 새로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우선은 지금 사실 디지털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사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참여가. 근데 지금 그런데 이제 통일, 분단, 뭐 북한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론장이 만들어지면은 서울 중심으로 그것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주최자들이 주최를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전 각 지역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이 있으면은 지역과 무관하게 시간과 무관하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 하나로.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 예를 들어 네가 원하는 통일과 내가 원하는 통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네. 예. 이제 그래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피스아고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까 또 이야기하실 때 네.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아오지라는 책을 쓰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왜 아오지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예. 네, 책 제목은 이제 아오지까지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저는 고향이 이제 아오지인데 아오지면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정식 명칭으로는 함경북도 경흥군인데 그 옛날 이름으로 아오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게 아오지 두만강 가까이 맞습니다. 있는 그렇죠. 네, 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이제 국경이 겹친 곳이 이제 아오지인데 네. 한국의 아오지 탄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아오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아오지에서 왔으면은 아오지에서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아오지까지나 까지는 사실 목표지향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쓴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제 책을 읽으면은 좀 더 알겠지만 제가 뜻한 바 저의 목표 나중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그 목표 지향적인 곳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돌아가야만 하거든요. 예, 그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책에다 썼습니다. 그냥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막 당장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돌아가되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서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다. 그래서 저는 제 고향으로 향하는 길 그게 아오지까지라서 아오지까지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오지에서 이제 서울로 오시고 네. 이제 서울에서 다시 아오지로 나중에 네. 합법적으로 두 발로 당당해서 이제 걸어가신다 그랬는데
아오지에서 서울까지 오는 그 시간이 상당히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네.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네.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렇죠. 저는 아오지에서 태어나서 사실 처음에 2000년도에 처음에 한번 탈출했습니다. 북으로 중국으로 뭐 탈북을 해서 2000년? 예, 2000년에. 그럼 몇 살 때였죠? 그때가 12살입니다. 아하. 예, 그때 이제 어머니 손잡고 우리 같으면 중학교 1학년 정도네요. 아니죠. 12살이면 중학교 1학년인가요? 초등학교 예,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거나 이 정도 6학년. 되는데 그때 어머니 손잡고 먼저 탈북을 했다가 중국에서 2년을 살고요. 2년 살았는데 제가 북송이 됐습니다. 한번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이 됐다가 2002년에 북송이 돼서 2004년까지 북에서 살다가 마지막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16살인 2004년이고요. 그때는 중국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서 쭉 저기 뭐 광동 지방 쭉 아래까지 가서 베트남을 지나서 아하. 베트남에서 다시 캄보디아로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죠. 요 짧은 기간이 한 2달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2004년이라면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맞습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고, 그렇죠.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네. 대북 정책이라든가 또는 동아시아 정책을 외교 정책을 관여하고 있을 때인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지금에 비하면 아주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뭐 금강산 관광도 그렇죠. 있었고 개성공단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좀 또 북한에서 나오기도 좀 쉬웠지 않았나요? 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님 집권 한 2년 차인가 아마 그랬을 예. 텐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바로 오기 전인가에 캄보디아인가 베트남인가 거기서 한 4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맞아요. 있었는데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보내서 한 방에 데려왔어요. 맞아, 그런 예.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바로 다음 차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그때 이 북한 탈주민을 한 번에 구출을 해오는 작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죠. 그때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2002년에 탈북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6월에 나왔거든요. 6월 말쯤에.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으로 봤던 게 그 김일성 아니죠. 김정일과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이 손잡고 2000년 6.15 2000년이었죠. 예, 그것도 제가 북에서 영상으로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탈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체적으로 북한과 이 한국의 관계가 좀 괜찮았어요. 예. 그렇죠. 그 탈북하는 그 루트도 좀 괜찮았고 지금에 비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가능성이 열렸던 시대였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근데 직접 가셨잖아요. 또 저는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평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평양에 가보고 싶은데 직접 평양에 가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2007년 10월 2일 날 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10월 2일 날 청와대를 나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통령님을 그 모신 차가 앞장서고 우리 그 수행원들은 다 그 좀 소행 버스 같은 걸 타고 네네. 쭉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에 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초로 휴전선을 직접 밟아서 건너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처음이었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북한에 들어갔는데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올라갈 때는 판문점에서 개성을 통해 가지고 평양까지 갔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고속도로 주변의 산들이 다 보면은 조그마한 관목들만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네. 조그마한 관목들만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것처럼 북한에서 나무가 없다. 뭐 다 벌목을 해가지고 없다는 그런 것을 실감을 했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 평양에 딱 도착을 하니까 남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오니까 평양의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네. 환영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남성들은 주로 양복을 입고 나왔고 여성들은 대부분이 한복을 네. 입고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 네. 그걸 아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저는 계속적으로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통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고 북한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연구 활동도 하고 또 다양한 사회 활동도 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나도 네. 그 굶주림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3끼를 먹으면 안 된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앉아 굶주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끼를 금식을 했어요. 하루 2끼 먹고 와. 그 굶주림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런데 아 이게 매일 점심을 굶는데 쉽지 않아요. 3끼를 먹다가 한 끼를 굶으니까 아 그래서 야 이 굶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데 네. 우리 북한에 있는 2천만 동포들이 아주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북한 동포 돕기 위한 매주 금요일 금식 운동을 했는데 그게 1997년 97년. 97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으로 평양에 도착했을 때가 2007년이었어요. 10년 만이죠? 예. 예. 근데 제가 97년 그때 봄에부터 해가지고 뭐 당시에 이제 그 청년 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임종석 전에 비서실장 하셨던 네, 네. 분, 또 지금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이제 추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활성화됐는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이제 평양에 딱 도착을 했고 직접 차창가로 불과 한 2, 3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막 꽃술을 들고 나와가지고 앉아 환영을 하니까 환영했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유심히 창문으로 얼굴을 봤죠. 네. 평양 시민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양 시민들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출신 네. 성분도 좋고. 네. 그런데 평양 시민들도 대부분이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빼빼 말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야 평양 시민들조차도 이렇게 이른바 이 기아의 흔적들이 네. 이렇게 남아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그 90년대 중반의 상황에서는 얼마나 심했을까 북한 사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평양 시민들 북한 주민들하고 처음으로 저는 대면을 했죠. 예. 그때 그 그게 어떠셨어요, 기억이 났어요. 느낌이? 첫 대면했을 때 느낌이요. 뭐 일단은 짠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래 헤어졌던 네. 그런 어떤 형제를 만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기적적으로도 만날 수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조경일 씨는 한국에서 그때 혹시 14 정상회담 네. 할 때 좀 기억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때 2007년 10월이잖아요. 네.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는 정말 제가 감격이 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은 물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갈 때는 달랐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로를 통해서 처음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휴전선의 그 노란 그 선을 이렇게 발로 건넌다는 그 의미가 저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은 지금 사실은 섬나라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로 또는 배로 외에는 우리가 외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두 발로 걸어갔다는 그 의미는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그 영향이 그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에서 한국으로 내려올 때 어쨌든 뭐 굳이 따지면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네. 불법이고 저는 숨어서 북한 경찰도 숨어야 됐고 중국에 있는 공안들도 숨어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숨어서 내려왔는데 돌아갈 때는 내가 언젠가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좀 노무현 대통령처럼 저렇게 휴전선을 발로 이렇게 당당하게 카메라 스포트를 받으면서 두 발로 건너고 싶다.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감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 스포트를 받으려면 좀 유명 인사가 돼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뭐 사람 뭐 앞으로 모르잖아요. 예, 유명하게 될지도. 맞아요. 네. 사실 이번에 우리 보면은 우리 한국이 예, 그 스페인 프로토콜을 끊고 그쵸. 그렇게 16강에 가는 것을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고 그렇죠. 예. 또 우리 또 최근에 그 보면은 모로코가 또 프로토콜을 끊고 4강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기적적인 일인데 이게 공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것처럼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지 네. 모르고 특히
우리 조경일님은 아주 젊으니까 네. 그리고 또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항상 이변은 있고 사실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북 관계도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낙담하지 말고 네. 다시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유연선으로 두 발로 건너갔듯이 저희가 그런 날이 필히 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을 네. 작성하는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네. 해서 평양에서 현지에서 그 14선언의 선언문을 작성하는 그런 실무적인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언론에게 설명하는 자료집도 제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 14선언 1주년 기념식까지 이제 그때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일 날 네. 출발하기 직전에 대국민 메시지를 네. 발표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남북 관계를 모두 다 통일 문제로 바라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발상의 전환, 좀 인식의 좀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서 평화 정착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에는 통일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네. 있거든요. 그런데 노 대통령은 평화 정착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14선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는 사실은 평화라는 항목이 독자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통일을 수식하는 그렇죠. 그런 뭐 평화 통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통일을 수식하는 말이었는데 14선언에는 평화가 통일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평화 체제를 어떻게 만들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선언 1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 기조 연설을 하시면서 평화를 통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가치로 바라보고 이제 통일 정책과 분리해서 평화 정책을 독자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남북 관계의 역사를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주로 통일에 집중했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이제 평화에 중점을 두는 사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까지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통일을 우선적으로 평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는 거로 보면은 뭐 피스아고라도 사실은 평화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사실은 통일은 우리의 뭐 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단은 먼 훗날에 이루어졌고 평화를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예.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14선언 선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가 새로운 중심적인 아젠다로 등장을 예. 했고 일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합의에서는 남과 북에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한 점이 많으니 서로 합의하자 이런 정도였는데 그렇죠. 낮은 단계 연방제. 그렇죠. 근데 노무현 연합제. 대통령이 와서는 평화 체제라는 그 개념이 수립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14선언문을 작성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혁혁한 혁혁한 네. 실무적인 실무적인 그게 혁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중심적인 역할은 네. 지금 아쉽게도 구속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서훈 당시에 국정원 차장이 예. 실무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네. 했고요. 저희들은 뭐 다른 청와대 비서관들은 하나의 팀으로 그렇게 네. 활동을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에 와서는 평화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왔는데 저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특히 청년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봐도 굉장히 통일하면 굉장히 진부하거든요. 우리가 당면하게 풀어가야 하는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내일 취업하기 힘들어요. 예. 그런 청년들한테 통일을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먹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봐도 우리가 조금 더 담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평화 체제가 뭐 일각에서는 뭐 영국 분단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은 그 틀린 말이거든요. 평화 체제는 통일을 전제하지만 그 통일의
가기 그 전 단계에 우리가 먼저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쾌레버 재단에서 네. 2017년 그 7월 달이죠. 그때 독일 쾌레버 재단에서 연설을 하신 내용을 보면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하면은 통일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발상의 전환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저는 집중적으로 통일보다는 평화를 생각해야 되고 평화가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집중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남과 북의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보통은 평화라는 걸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저는 되게 소극적인 그렇죠. 개념이라고 봐요. 네. 그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평화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뭐 전번에 이제 강연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각자 자유롭게 어울려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남한과 북한이 각자성을 가지고 독자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각자의 독립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반쪽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반쪽. 네. 온전하지가 않아. 예. 여기 붙어야만 온전해.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라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남한과 북한이 아니고 한국과 조선 좀 더 우리 국호를 정식 명명하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서 각자 국가성을 인정하고 국가임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이 바로 평화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걸 뭐 여러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두 개 국가 한반도에서의 두 개 국가를 이제 인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앉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 부분 전 동의하고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19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할 때도 남과 북은 독자적으로 서로 국가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국제법과 국내법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은 두 국가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는 게 나라 대 나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조선으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뭐 협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것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길이 아닌 거예요. 그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를 특수한 관계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국내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지만 국외적으로는 우리가 두 국가가 서로 존재하고 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인 거예요. 저는 이게 성립이 돼야 되고 이걸 전제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우리가 한반도 부속 도서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 반국가 단체. 예, 반국가 단체고 그냥 점령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 반국가 단체가 점령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제가 있는 한 국가보안법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반국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반국가 단체에 동조하는 뭐 여론이 생기면 국가보안법에 처벌을 받는단 말이죠.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국 일체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국가가 동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국가보안법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히 사라지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통일의 연속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상당히 우리가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른바 남한과 북한이 네. 뭐 한국과 조선이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네. 서로를 괴뢰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도 보면은 김여정 네. 부부장이 한국을 지칭할 때 남조선 괴뢰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는 북한을 괴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괴뢰 이걸 줄여가지고 북괴라고 그랬어요. 북괴. 이건 이제 아마 북한에서 우리 계실 때 남조선 괴뢰라는 그런 말 좀 들어보셨죠? 어땠어요? 괴뢰군이라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네. 미제의 앞잡이 괴뢰군이다. 하지만 불쌍하게 산다. 이렇게만 배웠었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괴뢰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네. 사실은 가짜다 네. 또는 똘만이다. 네. 상호의 어떻게 보면 독자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네. 바로 괴뢰거든요. 네. 근데 이 괴뢰와 괴뢰끼리까지는 서로 진정한 관계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가짜와 가짜 사이에서는. 네. 서로 적대적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적대적으로 공생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서로 상대방을 괴뢰로 규정을 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하는 존재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로소 나의 그 정당성과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분단 이데올로기가 깨어지지 않고 역시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그 분단 이데올로기로 분단 정치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패러다임의 변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게 그라고 봐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드렸지만 통일에서 평화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네. 이른바 한반도의 일개 국가론, 네. 하나의 국가가 존재한다. 한반도에는 하나의 이른바 합법적이고 유일한 정부만 있다라든가 한반도에는 하나의 정통 국가만 있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근본적 전환은 어떻게 됐든 엄연하게 유엔에 가입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한 160여 개 국가들이 그 두 개의 국가를 다 국교를 맺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현실로서 네. 인정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 요새 젊은 사람들은 현타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현실로 인정한다는 그것을 할 때만 비로소 저는 남북 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의 평화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첫걸음을 디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즘 뭐 그렇게 두 개 국가론이라는 것이 얼마 네. 전부터는 학계에서도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요새 사실은 남북 관계라든가 북한 문제,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한 80~90%는 이제 두 개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걸 말을 잘 못 해요. 그렇죠. 이 뭐 헌법이라든가 여전히 일하다가 혹시 욕을 얻어먹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피스 아고라에서는 그런 걸 좀 공론화시킬 예.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단으로 경직된 사회에 균열을 내고 싶다라고 했던 것도 사실 그겁니다. 저는 뭐 사람들은 누군가 저한테 빨갱이다, 뭐 간첩이다 이럴 거면 한국에 왜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말을 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은 그걸 무조건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직된 배타적인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단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필요하면은 헌법도 바꿔야 된다. 헌법을 우리가 뭐 부속도서로 했다는 이런 얘기도 뭐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현실적인 그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우리가 실천 가능한 이야기부터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일국가 서로 국가 대 국가끼리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대화들이 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전제해야 될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힘으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는 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북한은 뭐 미국의 그 뭐 압박에 의해서 근 한 30년 넘게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버티고 있고 북한은 안 무너졌어요. 맞아요. 네, 계속 무너질 거다 했지만 안 무너져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하고 힘으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는 없겠구나. 그럼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 대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새롭게 그럼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까 서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대 국가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실제로 우리 외국에서는 유엔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고 뭐 영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할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통일 담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목적지거든요. 네.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추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위부터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이게 자꾸 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쭉 해서 마지막에 딱
잠궜을 때 옷이 이렇게 깔끔하면 그게 통일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첫 단추를 자꾸 통일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으니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안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단추는 뭐 평화가 될 거예요 아마. 평화가 되고 두 번째는 그 평화를 지속화하는 과정. 협력, 그렇죠. 뭐, 협력, 뭐 경제 협력, 대화. 근데 마지막에 야 이럴 거면은 뭐 통일해도 되지 않겠냐. 네. 그 과정이 결국 종착점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은 저는 담론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멈춰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옛날에 통일 방안 네. 이런 논의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1국가 2정부 뭐 2체제 이런 네. 것도 나왔고 또 낮은 단계의 연방제니 또는 국가연합 남북연합제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남북 관계를 네. 1단계는 평화 단계, 네. 평화 협력 단계, 2단계는 국가연합 단계, 네. 3단계는 뭐 완전 통일 단계 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3단계 완전 통일 단계는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 한 50년, 그렇죠. 뭐 70년 분단 기간만큼 이렇게 길게 잡아놓고 1단계 평화협력 단계, 2단계 국가연합 단계인데 국가연합 단계는 사실은 제일 유사한 것이 EU 같은 거거든요. 네. 유럽연합 같은 거라든가 또는 조금은 그보다는 좀 차원이 낮지만 아세안 같은 경우가 국가연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면 평화 단계가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도 한번 우리 다시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헌법 3조인 영토 조항을 요걸 저는 바꿀 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해석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게 한반도가 38 휴전선 이남도 한반도거든요. 네. 휴전선 이남도 한반도고 그쵸. 휴전선 이남에 있는 부속 도서들도 부속 도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전선 이북도 한반도지만 휴전선 이남도 한반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1900 그때 우리가 남북 간의 그 총선거를 그때 실시하려고 할 때 1948년이죠. 네, 네. 그 당시에 유엔에서 생각했던 총선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한자 했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거든요. 네. 휴전선 이남에 한해서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헌법도 우리가 뭐 개정할 수도 있지만 해석을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이제 해석 개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와 연관된 법들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보안법이 됐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됐던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다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를 일종의 국제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이런 동서독 기본조약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법을 새롭게 입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작년 그때 정세현 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하고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민주평통 사무처장일 때 네. 현재의 남북 관계를 봤을 때는 통일부를 바꿔야 된다. 네. 통일부를 이제 통일이라는 명칭을 빼고 네. 뭐 평화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부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조경일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논의가 있었던 얘기인데 그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통일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워낙 통일부의 무력론, 무능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통일된 상태를 우리가 어떤 상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 이름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통일부를 뭐 예를 들어 평화부, 남북관계부로 바꾸면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다 억지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필요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이 된 상태를 어쩌면 우리가 한 50년 뒤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동의를 해요. 사실은 통일이라는 문제는 저한테는 굉장히 사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뭐 북에 아직 가족도 있고 저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돼서 집으로 올라가서 가족들 만나보고 싶은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전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은 그건 불행이에요. 정말로. 저는 정말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이제 약탈적이 돼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통일부의 역할도 우리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평화부로 바꾸고 또는 그게 뭐 남북 관계부로도 바꿔서 우리가 좀 통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정치 그 대북 정책의 문제는 4년에 한 번씩 뒤집어진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뭐 앞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적어도 우리가 통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그 큰 대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건 변하지 말자. 그래야 연속성이 생기니까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평화부로 가든지 남북관계부로 가든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략을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금방 이야기하신 거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네. 그리고 기존의 패턴을 보면은 한 5년, 길만 10년마다 한 번씩은 바뀌니까 네. 이제 이것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여러 차례에 걸친 뭐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 대북 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오고 이게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 발전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금방 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걸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진폭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국회가 입법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입법화를. 이 현재 이른바 보수적인 정당과 이른바 진보적인 정당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그 중에서 물론 국민들도 함께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하고 함께 해서 사실은 그렇게 토론을 벌이고 나면은 저는 한 80%는 같을 거라고 봐요. 뭐 동의합니다. 네. 80%나 90%까지. 네. 그러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뭐 이른바 정권의 교체에 따라 좀 여지가 있더라도 80%는 쭉 끌고 가도록 만드는 거.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보면 동서독 관계에서 서독이 그랬거든요.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시에 뭐 연립정부를 통해서든 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대동독 정책을 펼거든요. 그렇게 가는 난자 저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뭔가 공통적인 것 분모를 추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100% 동의를 하는 게요. 참 우리 네. 저 조경일님이 지금 국회도 네. 계셨잖아요. 네. 국회 사무처에서도 일을 하셨고. 예, 제가 뭐 국회의원 비서관도 하고 예. 사무총장실에도 있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바라보니까 이 통일이라는 문제, 평화라는 문제는 우리 국가 흥망성쇠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국회에서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논의가 없고 학자들만 밖에서 연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뭐 국회에 외통위가 있지만 우리가 이 통일 문제, 통일 탐론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심지어 정치인들도 공부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좀 이거 사실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여야가 이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이거는 좀 제가 불만을 좀 이야기를 하고는 거고요. 아까 입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통일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 예산도 수립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세부 예산이 있고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정권에 따라서 세부 사업들은 사실은 수정될 수 있거든요. 방향이라든가 취지라든가. 하지만 우리가 대전제 전략 차원에서는 수정이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도 리스크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파트너잖아요. 북한은 파트너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4년 뒤에 너희들 정책이 바뀔 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실제거든요. 실제 그 북한 측에서 이야기하는 불만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우리가 조금 더 좀 큰 안목을 가지고 5년 동안 집권해서 여기서 성공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근시안적인 이 4년 5년짜리 정부죠. 이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입법화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처장님이 좀 제안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제가 국회의원 되면은 상당히 뭐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 길이 열리지가 않네요. 저는 2004년에 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을 하다가 네.
국회 출마를 했어요. 네.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그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에서 예.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죠. 민주당 현재 민주당으로 뭐 대구에서 출마하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35%를 얻어서 상당히 뭐 최고의 득표를 했는데 그쵸, 예. 당선되기는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앉아 쉽지 예.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 조경일 씨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뭐 명칭이 다양해요. 네. 어떤 분은 뭐 탈북자라고 그러기도 네. 하고 탈북민이라고 그러기도 네. 하고 또 어떤 분은 북향민이라고 네. 그러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저는 북향민이라는 말이 제일 낫지 않나.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그렇죠. 사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보면은 의외로 네. 국민의힘에는 네. 북향민이 두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은 저 보수 정당에는 또 있었어요. 19대 때 한 명 또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 민주당은 없었어요. 네. 이 대목에서 보면은 조금 뭔가 민주당이 북향민을 조금 어떻게 소홀하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오히려 좀 북향민 입장으로서는 네. 뭔가 좀 정치를 하려면은 오히려 저 보수당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보수당 쪽에서는 자꾸 콜 옵니다. 저한테 오라 콜 와요. 민주당에서는 콜 안 합니다. 네,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19대 때는 새누리당이죠. 당시 그때는 조명철 의원이 맞아요. 이제 국회의원으로 처음으로 첫 탈북민 출신 첫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20대는 없다가 21대에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 그렇죠. 그중에 태영호 의원은 심지어 강남갑에 맞아요. 지역구로 출마를 해서 첫 지역구 당선자란 말이죠. 근데 저는 좀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공학적 또는 선거공학적 의도에서 그 공천을 쳤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거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에 지금 탈북민들이 3만 4천 명이 좀 넘어요. 그렇죠. 지금 전체 유권자에 비교하면 0.0068%밖에 안 됩니다. 소수 중에 소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 이슈를 흔들고 있는 거는 사실은 탈북민 이슈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 전 월북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북송이라든가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분단이 정치에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뭐 민주당에 좀 서러운 게 있는 게 뭐 저한테 뭐 안 했다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에서 아젠다가 좀 실종됐다. 민주당이 이 사실은 이 탈북민이라는 거는 소수거든요. 네. 소수자예요. 탈북민, 다문화, 여성, 청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보적 아젠다라서 적어도 민주당이 진보당을 뭐 추구를 한다면 민주당이 가져갔어야 할 아젠다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 가져갔어요. 탈북민 국회의원도 저기 보수당에서 나왔고요. 다문화 출신 국회의원 이자스민이죠. 네, 이자스민도 국민의 보수당에서 나왔고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도 보수당에서 나왔고요. 그러네요. 최초의 청년 당대표도 보수당에서 나왔어요. 그렇네요. 이 네 가지 민주 적어도 민주주의 또는 뭐 진보의 아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항상 종북당으로 몰리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또 이게 쟁점이 되기는 한데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치고 넘어가면은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과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킨 당은 또 민주당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보수당에선 대통령 아예 한 번도 예. 북한의 최고 순회하고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제 북한 정권과 관계를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 북한 정권에서 이제 싫어하는 탈북민에 대해서 조금 뭔가 거리감을 두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이제 한계가 좀 있고 이게 탈북민 이슈를 건드리는 것과 남북 관계 문제를 건드리는 거는
동등하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국내적으로 처리하면 되고 또 남북 관계는 계속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저는 좀 전략의 부자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북한과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현재까지 5차례 있었잖아요.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역사적이었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다시 또 김정일 위원장이 했고, 그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3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여기 더 나아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역사의 그 수레바퀴를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 사실 다 민주정부에서 나왔어요. 예. 민주정부에서 나와서 이 보수정부에서는 항상 여기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핸디캡이에요. 할 말이 없거든요. 자기들은 기여한 게 없거든요.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여한 게 요만큼도 없어요. 다만 그 북한을 탈출해서 떠나온 탈북민들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줬다는 것 빼고는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회주의자라고 좀 스스로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제도주의자고 의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그 이권을 가지고 다양한 이익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면은 이 북에서 온 사람들도 다 보수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보수에서 불러주기 때문에 보수의 목소리가 나올 뿐이에요. 진보 민주당에서도 뭐 목소리가 많아요. 저도 이번에 대선에서도 뭐 민주당에서도 저도 이제 미래 한반도 청년특위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 쭉 저는 이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다만 이 소수자의 아젠다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게 활용이라는 말도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뭔가 선거 정치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냥 사실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민주당에서 다음 정부에서 다음 또 총선도 있잖아요. 조금 더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저 국민의힘의 예. 태영호 의원이 아주 사실은 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의외로 네. 북한의 그 미디어를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예. 저도 사실은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보수당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큰 기대가 없었어요. 네. 예. 워낙 보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서. 근데 북한 방송 선제적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딱 화두를 던지길래 저는 굉장히 박수를 쳤어요. 아, 잘했다.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한국의 정치인들이 던졌어야 되는 이야기를 못 던진 거를 태영호 의원이 던진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그 TV 채널을 돌릴 때 북한 방송을 안방에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단 문제 또는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고. 저는 이 모든 것의 문제가 한국 사회가 북한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에 대한 무지가 북한에 대한 공포를 양산을 하고 그 북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남남 갈등이 생긴다고 봐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정불태라는 말도 있잖아요. 적을 제대로 알면은 진짜 센 놈인지 아니면 아예 생각보다 별게 없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자꾸 신비해지는 거예요. 미사일 쏘지 핵을 쏘지 않도 북한 방송도 모르겠지. 그냥 종편 방송에서 틀어주는 거 빼고는 모르겠으니까 북한이 점점 신비로워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컨텐츠는 정부에서 선별을 하더라도 북한 방송을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풀어놓으면은 저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알 거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북한 별거 없네. 방송도 화질도 구리고 화질도 안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컨텐츠도 엉망이고 관심 없어서 안 볼 거예요. 우리가 북한 방송을 보면서 세뇌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 중에 또 매니아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매니아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 북한 방송이 열렸다 칩시다. 한국에 우리가 갑자기 집에서 TV를 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북한에서 새로운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컨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지거든요. 정말 재미없으면 사람 안 봐요. 그렇네요. 그러면 북한에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자기들 방송을 보게 하기 위해서 컨텐츠 연구를 엄청 할 거예요. 아, 그건 재밌는 포인트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북한 남한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보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남한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그 욕구에 맞는 방송을 또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을 할 거예요. 어허. 그러면은 북한도 스스로 방송 컨텐츠가 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주민을 의식한 그렇죠. 예. 또 남한 주민들은 진부해서 안 보고 재미없어서 안 보고 화질이 안 보고 이게 우리가 굉장히 희소성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컨텐츠 오락성이 없으면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스스로 연구를 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에서도 방송계가 엄청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청률에 신경을 쓰는 거 예를 들어 북한에서 방송 컨텐츠 하나 보냈는데 남한 방송 시청률이 0.001%밖에 안 났다 그러면은 그 방송을 제작한 그 당국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연구를 안 했느냐. 남한 방송을 본 남한에서 그 주민들이 북한 방송을 보는데 시청률을 끌어올려라. 그게 당과 그 수령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은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거다. 그 대목도 사실은 오늘 뭐 저는 기본적인 토픽이 예. 기본적인 우리 이야기 주제가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네. 패러다임 변화. 그게 한편으로는 통일에서 평화로의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의 그렇죠. 전환이 네. 필요하고 일개 국가론에서 네. 일국가론에서 이개 국가론, 맞습니다. 구국가론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북한 방송 뭐 이것을 선제적으로 개방을 해서 오히려 북한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좀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효과까지도 이거 네.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네. 할리우드 미영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 중드는 안 봐요. 네. 일드는 조금 보긴 하지만 중드도 안 보고 우리가 베트남 드라마 영화를 챙겨 보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문화적 이질감도 있지만 컨텐츠의 재미와 오락성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베트남 시장에서 또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한국의 소비자들을 뚫으려면은 한국의 정서와 컨텐츠와 그 소비 습관에 맞는 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북한 방송이 개방이 되면은 북한에서 그 연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북한은 뭐 다 그게 민영 방송이 없으니까 다 그쵸. 국영 방송이고 예. 당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뉴스에서든 또는 드라마에서든 다 관철이 되는 건데 네. 그러고 북한 주민들이야 다른 방송을 못 보니까요. 중국 네. 방송도 못 보고 네. 뭐 러시아 방송도 못 볼 테고 더더욱 이제 우리 한국 방송은 그동안 스무서 보도회전 그 보면은 뭐 징역 5년이냐 아니면 사형으로 이렇게 처하기로 그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북한 방송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북한 방송을 남한에 있는 5천만이 주시하고 있다. 네. 남한이 5천만이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그 북한 방송이 제3자의 눈을 의식하는 이런 데서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아주 그건 또 새로운 네. 생각이네요. 이게 사실은 북한 방송이 뭐 그 우리가 남한에 북한 방송 오픈한다고 해서 북한 방송이 당장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변화라는 건 사실 천천히 우리도 언제 변화가 됐는지도 모르게 뒤돌아보면 이렇게 변화가 됐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뭔가 성과, 보이는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북한도 사실은 엄청 변했거든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18년이 됐습니다. 제가 왔을 때 북한과 지금의 북한을 보면요. 엄청 변했습니다. 정말로 엄청 변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럴 만큼 변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는 북한이 그만큼 변화가 됐다는 건 몰라요.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만 있는 줄 알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북한이 지금 2,200만 명 정도 인구가 돼요. 그 중에 이게 셀폰이죠. 핸드폰을 쓰는 인구가 한 600만 가량이 돼요.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적어도 핸드폰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은 우리가 폐쇄적인 사회라고 보잖아요. 지역 간의 그 교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핸드폰이라는 거는 지역 간의 직접 이동을 안 해도 소통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또 북한에도 나름 고속버스가 또 생기고 있어서 이게 북한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고 사실 밑바닥은 자본주의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청진에서 온 형을 한 명 만났는데 그 형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청진에서 휴대폰 장사를 했다. 핸드폰 장사를 하거든요. 핸드폰 장사를 해서 돈을 꽤 벌었어요. 벌어서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물론 개인 명의로 차를 못 사요. 이게 이제 기업소 명의로 사거든요. 이제 페이퍼 컴퍼니처럼. 그러니까 법인 차로 사서 타고 다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냥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속칭으로 하면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내가 북에서 있을 때는 나름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나름 내가 외롭다는 생각 없이 살았는데 한국에 왔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현장 일밖에 없고 외롭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2022년 1월 1일에 그때 뉴스에 한번 났던 게 30대 그 탈북 청년이 휴전선을 넘어서 월북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기가 1년 전에 자기가 넘어왔던 길을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간첩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간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간 이유는 사실은 외로워서 그런 거거든요. 적어도 동포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오면은 같은 말을 쓰니까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왔는데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요. 일하면 우리 일하는 만큼 벌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충족이 됐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져서 결국은 떠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그래요. 저는 북한 방송이라는 것도 결국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좀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좀 이게 발상의 전환과 연결되는 부분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국 드라마가 예. 베트남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대요. 아, 예. 그런데 거기에 베트남 전쟁을 예. 좀 잘못 묘사한 부분이 있었대요. 아, 예. 그래서 난리가 났대요. 네. 베트남에서. 네. 뭐 베트남에서 최고의 드라마였는데 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히 앉아 송출을 중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은 뭐 한한령 때문에 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이제 방송을 안 합니다만 옛날에 많이 할 때 네. 우리 한국 드라마를 만들 때 항상 중국을 의식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드라마를 만들기도 했고 이런 적이 있었고 옛날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일본 문화를 대중 문화를 개방을 했잖아요. 네.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해서 개방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일본 문화를 개방하고 일본 방송, 뭐 일본 영화, 일본 만화 이걸 개방하면은 결국은 한국이 모두 다 일본 문화로 빨려 들어갈 거다. 네. 한국 영화 망한다. 네. 한국 드라마 다 망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걸 다 받아낼 뿐도 아니라 더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방송을 개방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북한 사회의 변화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오히려 한국 사회가 더욱더 북한을 이렇게 폭넓게 이해할 수 네.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또 입법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른 네. 말로 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170명쯤 되고 예. 그리고 한나라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의원 같은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뭐 10대뿐만 나와도 그건 법은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충분히 우리 민주당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북한 그 데이터, 북한 정보를 접속하거나 또는 북한 출판물을 우리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이거 법으로 불법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불법이 됐다는 말은 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든가 북미 간의 남북 간의 정상 간에 만나서 뭔가 풀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닫고 있는 문들을 열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 네. 저는 뭐 저도 국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네. 1990년에 저도 이제 국회 비서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장 정책비서관도 했고요. 또 제 스스로도 뭐 출마도 한 적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한국 정치가 좀 문제인 게 네.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네. 이걸 대통령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국회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예.
그런데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안 해요. 네. 특히 민주당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선진적이고 진보적이잖아요. 그래서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의외로 네. 대통령이 되어야만 정권을 잡아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면은 지금 170석이라는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이죠. 이게 앞으로 2년 더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뭔가 새로운 방향에서 한번 남북 관계를 새로운 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2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2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앞으로 이렇게 거대 야당 170석에 가까운 야당이 민주당에 다시 올까라는 생각을 회의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이거는 말 한마디로는 지금 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들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부로 집권을 해서 할 수 있는 일 말고 우리 그냥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입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엄청 많거든요. 이 뭐 북한 방송 선제적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보수당에서 먼저 나오게 하느냐? 민주당에서 던졌어야 되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폐지까지는 못하더라도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폐지까지는 못하겠으면 조항이라도 바꾸든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들을 좀 바꾸자. 이거를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이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생 법안, 민생 정치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민생 법안과 민생 정치는 중요하지만 그거는 소비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은 민생이라는 것들은 계속 수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 계속 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체질을 바꾸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야당에서. 사실은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호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방송을 개방을 하면은 북한도 남한 방송에 대해서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북한은 뭐 개방되는 순간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고 예.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상호주의를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맞습니다. 봐요. 예. 고집할 필요 없고 사실은 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는 헌법에 따라서 뭐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오지만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국민들은 그걸 소화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이고 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어느 것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이제 이걸 우리가 믿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거 매우 전 동의하는 게 우리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은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수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북한 방송을 틀어주면은 다들 세뇌가 될 거다. 사상적 동료가 있을 거다. 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렇 재미없어서 저도 북한 방송을 보면요 너무 재미없어요. 내가 저렇게 재미없는 걸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봤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을 믿으면은요. 북한 방송을 열고 또는 북한 사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북한의 웹사이트도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 연구하는 학자들만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북한 문헌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33번 외치고 또 그 다음에는 35번 외쳤는데 그렇죠. 그 자유에는 북한을 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반쪽짜리 자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좀 믿고 북한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아까 또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게 옛날에 뭐 일본 미디어를 열거나 중국 미디어를 열면 우리 문화가 사라질 거다라고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우리 국민성을 좀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지금 K-팝, 한류 모든 게 앞에 K가 들어가서 난리가 나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한국 드라마. 제가 2004년에 탈북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국 영화를 봤거든요. 예. 그때 봤던 게 조폭 마누라였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있을 수 있냐. 예. 근데 지금은 엄청나거든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안 보았다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 봅니다. 심지어 간부들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요새 체제를 단속한다고 그렇죠. 북한 그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도 나오고 예. 청년 교양법도 나오고 예. 그걸 또 엄격하게 해서 뭐 거의 앉아 징역 5년 뭐 사형까지 그렇죠. 처하는데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는 그만큼 우리를 조심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북한이 그렇더라도 우리 스스로도 막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네.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북한은 자기들 체제 성격상 외부 세계에 문물이 들어오면은 주민들이 독려하니까 스스로 이제 고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을 보니까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입을 닫고 우리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북한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불법으로 전부 다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북한 책도 못 보고 웹사이트도 못 보고 북한 신문도 못 보고 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믿고 좀 풀어놨으면 우리가 거기서 알아서 다 분리가 될 거예요. 재밌는 건 보고 재미없는 거는 당연히 안 보고 이렇게 좀 그런 노력들을 좀 우리 입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만일 그렇게 개방되었을 때 네. 분명히 또 국민의 한 1, 2%나 2, 3%는 또 막 그런 것이 또 좋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부 한 0. 몇몇 %는 있을 그런데 겁니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히틀러 좋다고 네. 히틀러 좋으냐 나쁘냐 여론조사하면은 한 2, 3%나 1, 2%는 히틀러 좋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대세에 관계 없거든요. 전혀 없죠.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네. 우리가 사회가 무너진다거나 체제가 무너진다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공기 속에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다니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 문제라든가 북한의 방송이라든가 북한의 각종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주로 혼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조경일님하고 이렇게 둘이 이야기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아주 빨리 갔는데요. 이제 여기서 대강 우리가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좀 못한 게 있거나 또 조금 다른 덧붙일 만한 이야기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로 좀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들이 워낙 그 뭐 경제계라든가 뭐 기업계에서 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정치권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에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화를 해야 된다 하면은 너는 진보, 좌파. 북한과 아니다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하면 너는 보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사람의 우리의 뇌를 우리의 그 역량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 살점을 떼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우리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은 그만하자. 좀 우리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 그래서 80년대 북한 바로 알기 운동 같은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에야 우리가 다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봐라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폐해가 있습니다. 이 북한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폐해가 뭐냐면요. 지금 이 보수적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는 게 있는데 유튜브예요. 북한에 대한 이 카더라라는 이 통신 소식을 가져와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퍼뜨리는데 가짜가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북한에 대해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북한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유튜브 그 댓글, 그러게요. 카카오톡 이런 돌아다니는 그런 글들을 보면요.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예, 막 황당함을 넘어서 기가 막혀요, 진짜로.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이유는 북한을 몰라서예요. 근데 왜 모르느냐? 우리 스스로 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있는 그대로만 보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는 노력을 하자. 그다음 우리가 우리가 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한번 대화를 좀 해보자. 예를 들어 이제는 뭐 국가 대 국가로 한번 전제하고 우리가 한번 국제법적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좀 타자화 시켜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것들을 좀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오늘을 비롯해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한 달 좀 지났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조경희 씨를 모시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제 혼자 할 때보다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스스로도 거의 뭐 1시간 반 가까이 막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사실은 생각은 했으나 막상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경험을 또 우리 조경일 님이 갖고 있어서 아주 오늘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가능하면은 저는 앞으로 네. 같이 한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오늘 이렇게 네. 1시간 동안 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대강 또 됐으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경일님 다음에 또 자주 봅시다. 네, 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